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보이스 플러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도 감사한 아침입니다. 지난 시간에 호모사피엔스를 읽으면서 2010년을 기점으로 한 호모사피엔스라는 신인류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스마트폰을 대하고 스마트하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봤어요. 이 호모사피엔스를 쓰신 최재붕 교수님께서는 호모사피엔스 문명 시대에는 호모사피엔스 문명을 잘 아는 사람이 이 문명을 이끌어 나갈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호모사피엔스 시대에는 그에 걸맞는 세계관을 가져야 하고 스마트폰을 적절하게 절제하면서 사용하는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앞으로의 호모사피엔스 시대를 이끌어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스마트폰 중독이나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같은 부작용도 있지만 그만큼 혁신성에 대해서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가 호모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최재붕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오늘은 이지성 작가님이 쓰신 에이트라는 책을 비교해서 읽어보려고 가져왔어요.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 에이트. 이지성 지음, 차이정원. 이지성 작가님은 다 아시죠? 저는 꿈꾸는 다락방에서부터 리딩으로 리드하라 같은 이지성 작가님의 책을 읽으면서 자기계발서를 읽기 시작했고 또 고전 읽기에 관심을 가져왔어요. 책을 내실 때마다 베스트셀러로 만드시는 작가님이시니까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지성 작가님이 내신 책 에이트는 그야말로 숫자 에이트, 8개를 말합니다.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인간이 되는 방법 8가지를 설명합니다. 앞서 이 호모사피엔스라는 책은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로 여기는 호모들이 이끌어가는 호모사피엔스라는 문명은 혁명이다 라고 하면서 2010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설명하죠. 스마트폰이 아주 작은 인공지능, 그러니까 인간의 뇌를 약간 대신해주고 있는 인공지능이라고 치면 이미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인공지능 시대는 앞으로의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도래한 미래라는 거죠. 이지성 작가님은 에이트에서 인공지능 시대가 이미 훨씬 전에 시작되었다고 분석하세요. 우리가 알파고를 접하면서 어머 이제 인공지능이 사람을 능가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미 우리는 한참 늦었다는 거죠. 이지성 작가님은 이미 20년 전에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겼다고 말씀하세요. 알파고가 나오기 20년 전에 딥블루라는 인공지능이 이미 인간을 체스에서 이겼었죠. 사실 저도 20년 전에 이 뉴스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체스의 경우의 수는 아마 컴퓨터가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저렇게 인간을 이기는 게 가능했겠지. 바둑은 너무나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인간을 이긴다는 건 불가능할 거야 라고요.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죠. 이지성 작가님은 그 부분을 지적하세요. 딥블루가 인간과 체스를 두어서 이긴 후에 앞으로의 미래는 인공지능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빌 게이츠는 인류의 미래 문명은 인공지능이 될 것이다 라면서 내가 대학생이라면 인공지능을 공부할 거다 이렇게 미래를 예견했고요.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는 그 당시에 스탠퍼드 대학에서 인공지능을 공부하던 학생이었는데요. 모든 면에서 인간을 압도하는 진정한 인공지능이 나오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구글을 창업했죠. 스티브 잡스는 딥블루의 승리가 있고 나서 몇 달 후에 애플에 복귀했는데요. 죽기 전까지 계속 인공지능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사망하기 1년 6개월 전에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인수하고 직접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지휘하고 프로젝트를 완수하면서 자신의 남은 모든 생을 인공지능에 쏟아부었죠. 이지성 작가님도 이제 인류의 미래 문명은 인공지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미 인공지능 기업들이 세계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여러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지성 작가님은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를 낙관적으로만 보지 않으세요. 사람들의 일자리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예시를 듭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인공지능 켄쇼를 고용했더니 600명의 트레이더가 한 달 가까이 처리해야 하는 일을 3시간 20분 만에 처리했어요. 그래서 그 트레이더들이 대부분 정리해고를 당했다죠. 인공지능 의사 왓슨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간 의사들의 암 진단 정확도가 80%라고 하면 왓슨은 방광암 91%, 췌장암 94%, 대장암 98%, 자궁경부암 100%로 정확하게 진단을 내린다고 해요. 특히 폐암은 인간 의사들의 정확도가 50%인데 왓슨은 90%라는 거죠. 약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약사는 평균적으로 100건을 조제할 때 1.7건을 잘못 조제한대요. 그런데 어느 병원에서는 인공지능 약사를 도입한 이후 6년 동안 40만 건이 넘는 처방약을 조제하면서 단 한 건의 실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인간이 40만 건의 처방약을 조제했다면 그 중에 6,800건은 실수할 거란 뜻이에요. 그럼 변호사와 판사는 어떨까요? IBM이 만든 로스는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변호사인데요. 로스는 미국 독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240년이 넘는 동안 발생한 모든 법률 문서를 알고 있고 그 문서들을 1초에 10억 장씩 불러내서 읽고 분석하고 적용할 수 있대요. JP 모건 체이스의 사내 법무팀 변호사들은 매년 1만 2천 건의 계약 업무를 처리하는데 여기에는 36만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JP 모건 체이스에서 인공지능 변호사를 자체 개발해서 계약 업무 12,000건을 맡겼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단 몇 초 만에 끝났다고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문서를 읽고 분석하고 적용하는 속도는 인공지능이 빠르겠지만 법률 문서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의 법적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거나 인간 판사가 진행하는 재판의 결과를 미리 예측해서 거기에 맞게 변론을 제시하는 그런 행위는 인간의 상상력과 추론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생각을 가진 변호사들이 인공지능 변호사들과 맞붙었는데요. 미국, 이스라엘, 영국 등에서 각 나라의 변호사들이 인공지능 변호사들하고 대결을 했고 결과는 인간 변호사의 참패로 나왔습니다. 인공지능은 공감 능력이나 창조적인 상상력이 없기 때문에 인간 의사나 약사, 법률가를 대체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병원에 가실 때, 약국에 가실 때 막 나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눈물을 흘려주거나 아니면 기존 치료법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치료법을 제시하는 의사나 약사를 만나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법적인 문제로 변호사나 판검사를 만났을 때 내 상황에 공감해주면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그런 분을 만나본 적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기계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계적인 인공지능을 능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대신에 인공지능 판사가 나타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사라질 거고요. 공정하게, 신속하게 바로 재판이 끝나겠죠. 인간들은 몇 개월 동안 검토하고 의논하고 판결문을 써야 하지만 인공지능 판사는 바로 몇 초 안에, 길어야 하루 안에 판결을 내려주겠죠. 그래도 아마 인간보다 훨씬 더 완벽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교육은 어떨까요? 이지성 작가님이 책에서 여러 예시를 드셨는데요. 미국, 폴란드, 핀란드, 스칸디나비아, 뉴질랜드 여러 나라 학교들에서 인공지능 교사들이 활동하고 있고 성과가 무척 좋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교사는 학생들이 수학을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는 표정을 짓거나 자존감을 무너뜨리거나 학생을 포기하거나 하지 않으니까요. 심지어 아이들은 인공지능 교사를 더 신뢰하고 더 좋아한대요. 인공지능 교사는 자기도 모르게 아이들을 편애하지도 않고 차별하지도 않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언제나 온화하고 언제나 다정하고 언제나 자상한 거죠. 인공지능이 곧바로 인류의 모든 일을 대체하지는 않겠지만 곧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많은 연구가들이 인공지능의 싱귤래리티, 즉 특이점이 언제 올 것인가를 예측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특이점이란 인류의 모든 지능을 합한 것보다 더 높은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의 출현 시점을 말하고요. 이 특이점이 2045년에 올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가깝게는 2029년이면 인간의 지능을 초월한 인공지능이 나올 거고요. 2045년이면 인류 전체의 지능을 초월한 인공지능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서울대 공과대학 유기훈 교수님이 2017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90년의 한국 사회는 한국인의 99.997%가 프레카리아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0년 뒤의 한국 사회는 정말 극소수, 아마 지금의 기득권이나 자본을 가진 세력 외에는 그냥 모두 다 프레카리아트가 될 거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는 시대가 이미 도래한 마당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게 이 책의 주제죠. 이지성 작가님은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을 무려 8가지나 제안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저에게 가장 와닿았던 3가지를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 디지털을 차단하라 입니다. 이게 바로 포노사피엔스의 의견과는 사뭇 다른 주장이에요. 이지성 작가님은 실리콘밸리에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사람들,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자신들은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디지털을 멀리하는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스마트폰을 할 시간에 다른 아이들과 놀고 대화하면서 타인과 공감하고 조화를 이루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밖에 있는 컴퓨터를 다루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컴퓨터, 창조적 두뇌를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힘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힘인데 그건 절대 기계가 키워줄 수 없다. 이런 주장이에요. 스티브 잡스는 자녀들에게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주지 않은 걸로 유명합니다. 또 빌 게이츠는 자녀들에게 IT 기기를 금지했는데 15살까지 금지했습니다. 15살 이후에는 아주 엄격하게 제한해서 사용하게 했죠. 페이스북의 공동 창업자인 숀 파커는 페이스북을 포함해서 어떤 SNS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실리콘밸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2가지입니다. 인공지능을 차단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새로운 인공지능을 창조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지성 작가님은 이 책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와 그에 대한 실천 방안, 또 참고할 만한 책들을 여럿 소개하고 계시니까 자세한 내용은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저한테 와닿았던 2번째 방법은 철학입니다. 인간 고유의 능력을 일깨우는 무기, 철학하라. 근데 별로 와닿지 않죠. 우리는 철학을 한다고 하면 아이고 철학과 나와서 뭐 해먹고 살래. 그럼 철학은 부전공으로 하자. 뭐 이렇게 말하는 문화에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지성 작가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철학은 철학 공부, 철학 강의 듣기 이런 게 아니에요. 실리콘밸리의 기업가들이 자신의 사업이나 기술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철학을 말해요. 요즘 일론 머스크가 자기 자녀들을 실리콘밸리의 학교에서 모두 퇴학을 시키고 자기가 만든 사립학교 에드아스트라에 입학시켰죠. 에드아스트라에서는 지금 인공지능 기술 발달에 맞춰 매년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든다고 해요. 모든 교육 활동은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으로 진행되고요. 인공지능 중심의 미래사회에서 인류가 곧 당면한 문제들을 시뮬레이션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철학적 대화와 토론으로 도출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철학은 인간 고유의 능력인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일깨우는 최고의 도구죠. 철학하는 인간은 인공지능에게 대체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지성 작가님은 진짜 철학하는 방법은 문법학, 논리학, 수사학을 공부하면서 사고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부분도 책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책을 읽으면서 필요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상적이라고 느꼈던 방법 3번째, 문화인류학적 여행을 경험하라예요. 저는 여행작가 일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더 주의 깊게 보았는데요. 문화인류학적 여행이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 문화들을 엮어내고 연결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여행입니다. 이런 문화 연결 능력은 인공지능이 가질 수 없는 공감 능력이나 창조적 상상력을 길러주죠.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우리가 여행을 하는 기간이 길던 짧던 간에 또 어느 지역으로 여행을 하던 간에 여행을 통해서 현지의 역사와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자신이 태어난 사회와 여행자로서 만난 사회를 문화인류학적으로 치열하게 연결하고 분석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반성과 사색의 시간을 가져보게 됐어요.
여기까지 이지성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방법 중에서 제가 인상 깊게 읽은 세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인공지능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는 건 피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더 진화한 인공지능을 만나게 될 텐데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는 프레카리아트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현재의 나를 냉철하게 돌아보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야겠어요. 인공지능은 절대 가질 수 없는 나만의 고유한 능력을 어떻게 발현할 것인가? 앞으로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책을 꾸준히 읽어볼 예정입니다. 오늘도 한 뼘 더 성장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요.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